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특강을 하려고 하면서 화면을 이렇게 띄워놨는데, 오늘 제가 그 문학 1편이라고 해서 특강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화면에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오늘 제가 시험 때까지 채점하는 순간까지 사실 되게 떨리는 문학, 그쵸? 되게 떨리잖아요. 그런 문학을 어떻게 하면 그 광범위한 문학을 출제자의 입장에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저도 이제 그 연상을 하면서 출제자 그들도 30년 동안 문제를 제가 이렇게 흐름을 보면서 연상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도 우리 서정주 작가 매일 말하는 이 묘가 발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특강 때, 선생님들한테 그 정말 채점하는 순간까지 떨리는 그 문학의 그 광범위를 어떻게 하면 연상이 되면서 제가 오늘 제목을 연상의 묘라고 하면서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좀 특강 때 이렇게 하고 나서 2월 첫 주 수요일 날 오픈하는 시간에 좀 더 선생님들이 오늘 나온 작품들을 가지고 미리 읽기 또 제가 준비해 놨어요. 미리 읽어 주시고 그래서 어떻게 그 많은 작품을 다들 그러잖아요. 전공국어 시험이 어디가 제일 힘들어요? 그러면은 다 그쵸 문학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광범위한 문학을 어떻게 그러면 출제자들은 어느 맥락을 가지고 시험을 낼까 하는 거를 오늘 조금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모든 선생님들한테 그렇게 말을 하죠. 한 작품을 연상이 되기 전에는 다른 작품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꼭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좀 그런 연습을 좀 할게요. 예, 그래서 제가 그림을 좀 연상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두뇌 이런 거를 좀 할 수 있는 애니하신 분한테 좀 부탁을 해가지고 이런 영상을 갖고 왔고 큰 타이틀은 연상의 묘고 작은 타이틀을 말씀을 드린다면 임용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작가와 작품이 있어요. 어떻게 92년부터 오늘 추려 볼게요. 2020년도까지 맞네요. 2020년도까지 5번 이상 물론 또 같은 작품으로 나오는 작가도 있었고요. 그쵸? 그렇게 그 작가와 작품이 계속 왜 나올까 보면은 그 전 시험과 연결해서 다음에는 무슨 시험이 나오겠다. 물론 유튜브에 공개되는 수업과 제가 저희 강의 직접 오셔서 듣는 수업과 그 정보 공개가 좀 다르긴 하죠, 사실. 왜냐면 힘들게 오셔서 듣는 분한테 좀 그런 맥락을 또 자세히 더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임용시험이 자주 등장하는 작가 작품을 알고 나면, 대략 이제 제가 물론 강의 때 다시 한번 말씀을 정확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이런 유형이 나왔다면 다음 시험에는 어떤 유형이 나올까라는 거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그냥 연상의 묘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려고 해요. 출제자들도요, 그쵸? 시험 출제하러 들어갈 때 꼭 갖고 들어가는 거는 기출문제를 꼭 갖고 들어가시잖아요. 그런데 92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보다 보면은 그 기출문제도 이 출제자들한테도 어떤 연상을 가지고 내지 그냥
이렇게 갖고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저도 강의를 이제 하다 보니까 그거를 문학 어려워요, 힘들어요,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는 분들한테 꼭 드려야 되는 공개적으로 또 강의에 오신 분들한테는 더 구체적으로 더 설명을 드리지만 정보 양이 조금 다르죠. 그렇죠? 유튜브에 업로드되는 거와 직접 강의를 힘들게 오신 분들 드리는 정보 양이 좀 다른 거는 그렇죠. 무슨 말씀을 더 이상 안 드려도 더 잘 아시죠? 2021학년도 그래서 출제 가능성 높은 문제 유형을 그래가지고 제가 추려봤어요. 오늘은 특강이고 이거 유튜브에 업로드가 될 강의라서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막 들어가지는 않는데 이 정도의 유형은 짐작을 하세요라고 제가 오늘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제목들은 임용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작가 작품은 왜 그럴까라고 하는 것과 우리 이제 21학년도 출제 가능성 높은 문제 유형을 알고 나면 조금 그 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준비를 하시고 저 또한 구체적으로 말씀을 강의 때 수업 오시면 그때 더 자세하게 들어가겠죠. 계속 그림이 있어가지고 정확하게 글씨를 넣어가지고 제가 임용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작가 작품은 왜 나올까? 그 작품들이 왜 계속 반복이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서 올해 우리 21학년도 출제 가능성 높은 것들, 그쵸? 그것도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특강을 들어오시면 돼요. 그래서 김기림의 바다와 나비, 우리 20학년도 기출이었죠. 많은 손님들이 그 학술 논문을 보거나 이러신 분들은 더욱더 그렇고 어려워하시죠. 그런데 이어령 선생님이 이거에 대한 글을 쓴 거는 우리 수능 특강에 나와 있어요. 그런 글들을 읽어보는 거는 큰게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와 왜 다르지 하는 거와 달라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만일에 우리는 임용 시험을 준비하는 거라서요. 많은 학술지 논문을 보면서 내가 생각하는 게 이게 너무 차이가 나 하는 거는 되도록 안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임용 시험을 준비하는 거라서 되도록 교과서 많은 우리가 학자가 되는 게 아니라서 여러 학자들이 이 김기림의 바다와 나비에 대해서 논문이 상당히 많죠. 혹시나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거기 보는 거에 그런 거에 좀 독특한 거를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우리 교과서에서 지침하고 임용 시험에 예전에 있었을 때는 객관식이었잖아요. 그렇죠? 객관식에 있는 선지에 주어지는 거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출도 어떤 연상에 의해서 변화가 돼요. 그것도 오늘 보여드릴 건데 그런 거에 너무 벗어나는 논문에 너무 치우쳐서 하시다 보면은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제가 아까 이어령 선생님 같은 경우는 수능 특강에 그분이 이거에 대해서 언급한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 건 강의 때 제가 관련되는 거는 강의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고 이거는 제가 조금 더 슬라이드 내려가면 이제 조금 더 언급을 할 건데 연상하는 거를 위해서 갖고 온 거예요. 문제 풀이는 이미 업로드가 되었죠. 문제 풀이 정확히 기출 답안까지 다 올려놨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그렇게 깊이 가지는 않는데 연상을 하기 위해서 우선 볼게요. 공주처럼, 즉 공주에다가 빨간 글씨를 해놨고 새파란 초승달이 시리다라고 했어요. 물론 요번에 이게 답이었죠. 그쵸? 공주가 있어요. 김기림 작가가 시대를 생각한다면 이때의 힘든 배경, 역사적 맥락을 본다면 어떤 상황이라는 거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때 화자는
물론 식민지라는 그런 수식어가 붙긴 하지만 근대 문명에서 이 직접 체험하고 온 화자는 지쳤고, 그쵸, 지쳐 있었고, 청무 바신가에서 내려갔는데 물결에 절어서 절고 지쳐서 돌아온다. 그런 공주였어요. 근데 그 이어룡 선생님은 이때 이 공주에 대해서 좀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제가 언급을 하고, 좀 재미나게 그냥 우리 손님들, 공부를 하실 때 이 공주와 그 다음 이 화면에 보면은 여기서 제가 잠깐 퀴즈를 할 건데 요즘 너무 퀴즈 그쵸 많이 뭐 모든 어플 이렇게 넘기다 보면 퀴즈로 다 진행하고 있는데 잠깐 퀴즈를 드릴게요. 정으로 시작하는 분들 지금 작가들을 이렇게 모아놨어요. 공부를 하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정지용은 기억을 참 잘하시는데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좀 작가와 이름을 좀 혼동하시죠. 너무나 정씨가 많은 거예요. 그쵸? 그래가지고 이 전문 강의 사불식고 같은 경우에는 바로 우리 기출이 바로 얼마 전에 나왔기 때문에 정확히 아시는데 다 기출에 나왔던 분이세요. 그런데 여기에 기출이 안 나오신 분이 물론 두 분이 계시긴 하는데 이 정지용 작가는 이 작품이 다 기출에 나왔던 작품들이에요. 그리고 정현종, 정진규, 감자 먹는 사람들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 감자 먹는 사람들 삽질 소리도 우리 이번 강의 때 진행을 할 건데, 정희성, 정호승, 그쵸? 너무나 잘 알고, 정일근, 이것도 의미의 연세 해가지고, 두레밥상에 둥근 어머니의 두레밥상이 제목이에요. 의미의 연세할 때 이 두레밥상의 둥근 이미지에서 보름달을 생각하고 우리 조금 전 김기림의 바다나비에서는 초생달이었는데 보름달 생각하면서 거기서 달 이미지에서 달맞이 꽃으로 가면서 꽃에서 꽃밭으로 가잖아요. 그런 의미의 연세인데 이런 말을 이제 기입형이나 앞으로 서술형에 준비할 때 들어가야 될 말들. 오늘 시험 유형을 보는 거라서 그러면 좀 전에 우리 김기림의 바다나비에 나왔던 공주가 있었어요. 그렇게 뭔가 동화적인 그런 시어가 나왔단 말이에요. 우리 소설로 들어간다면 은희경 작가가 실제 동화 작품 제목을 갖고 오고 내용을 많이 갖고 오는데 김기림의 바다나비에서 갑자기 공주가 나왔단 말이에요. 근대 문명이니까 아무래도 거기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제가 배경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여기 지금 이 작가들 중에서 왕자라는 시어가 나오는 작품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오늘 계속 앞으로 강의 때도 그렇고 그냥 독립적인 작품으로 계속 가다 보면은 작품은 끊임이 없잖아요. 너무 무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강의를 할 때 물론 시어 하나 가지고 그 작품을 맥을 잡는 건 아니죠. 거기에는 여러 가지의 그런 기출에 흐르는 그 출제자들의 그 연상되는 걸 포착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갖고 오는 거지 시어 하나 가지고 이걸 맥락을 잡으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풀으셨어요? 여기서 왕자라는 시어가 나오는 작품이 어떤 작품일까? 네, 전형종의 떨어져도 튀는 공처럼 해서 공을 왕자에 비유했어요. 전형종 작가는 1938년생이고요. 우리 대충 연도수를 한 번씩 보시면서 지나가고 이렇게 그러면 김기림의 바다나비에 제목도 바다면은 물고기 연상되거나 그쵸? 파도, 물결 그렇게 연상돼야 되는데 또 나비면은 또 뭐가 연상돼요? 그쵸? 벌, 꽃 대체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목도 바다와 나비 그쵸? A and
B로 갔어요. 뭐뭐와라는 연결형 어미로 갖고 있었고, 거기에 또 공주라는 시어가 딱 들어가 있었는데, 여기서 왕자라는 시어를 보면서 잠깐 볼게요. 자세히 시를 분석하는 거는 우리 강의 때, 다음 달 첫째 주 오픈할 때 할 거고, 볼게요. 그래, 살아봐야지 하고 왔어요. 오늘 제가 중요하게 21학년도에 출제될 문제 유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 자체가 소설처럼 화소를 갖고 있는 그런 중심축을 갖고 있는 거기에 대해서도 오늘 제가 21학년도 예상 문제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보면은 그래 살아봐야지 그렇게 들어가요. 너도 나도 공이 되어 떨어져도 튀는 공이 되어 살아봐야지. 그래서 쓰러지는 법이 없는 둥근 공처럼 탄력의 나라의 왕자처럼 하고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물론 김기림의 바다 나비가 올 20학년에 나왔기 때문에 뭐 이거랑 직접적 연관이 돼서 나오진 않겠지만, 다른 유형 문제로 나올 수 있는 제가 유형을 보는 거니까 가볍게 떠올라야지. 곧 움직일 준비되어 있는 골, 둥근 공이 되어 옳지 최선의 골, 지금의 너의 모습처럼 떨어져도 튀어오르는 공, 쓰러지는 법이 없는 공이 되어 라고 했어요. 그래서 공을 갖고 이 화자는 뭘 말해주는 거예요? 이상적인 삶의 자세를 말해주는 거예요. 항상 화자가 김기림의 바다 나비에서의 화자 어땠어요? 화자가 접한 바다와 이 육지의 그 대립적인 공간을 무밭이라는 육지라는 공간인 줄 알고 딱 갔는데 바다였어요. 근데 그 바다의 공간이 다시 어떻게 돼요? 하늘과 맞닿으면서 초생달이 뜨잖아요. 그래서 내가 느끼는 체험은 어땠어요? 시린 거예요. 거의 허리가 시리다 정도 말할 수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어르신들이 대부분 시리다 할 때는 그 감정은 아주 힘든 감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와 약간 다른 맥락으로 이 시를 잠깐 보는 건데, 여기서 공을 통해서 이상적인 삶의 자세를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성, 우리 19학년도에 거기서도 윤공강의 나비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쵸? 그리고 20학년도에 바다 나비가 나갔고, 그때 윤공강의 나비에서는 속성을 물어보는 거였어요. 전이 되는 속성을 물어보는 거였고,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속성? 공에 떨어져도 탁 튀어오르는 그 속성을 가지고 이 작가는 만드는 거죠. 근데 어떤 자세? 삶의 자세가 이상적으로 가고 있고, 공이 갖는 상승과 하강의 이미지를 이 시에서 보여주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쵸? 우리는 늘, 그쵸? 늘 우리의 그 자아는 어디에 익숙해 있는가라는 걸 좀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시인데, 떨어져도 튀는 공에는 하강 이미지와 상승 이미지가 결합되어 있다라는 거 방금 봤으니까 어렵지 않고, 탄력의 나라의 왕자, 아까 그 근대 문명에 다가간 그 공주라는 그 시어가 갖고 있었던 그 공주는, 그쵸? 그 광활한, 아니면 잘 모르던 그런 공간에서 느꼈고 온 거는 절어서 지쳐서 왔는데, 여기는 뭐예요? 아무리 지치고 절어도 다시 탁 튀어오르는 그런 삶의 자세가 있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렇게 그 다른
물론 김기린 바다 나비가 이번 시험에 나올 거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연상을 해 가면서 제가 문학 작품을 좀 진행을 우리 선생님들한테 시험 보는 날까지 기억이 나도록 제가 그렇게 수업을 하려는 예로 갖고 온 거죠. 그래서 최선의 골은 공의 형상, 우리 공의 형상이 중력을 거스를 수 있는 형태라는 거. 그렇죠? 이런 거를 서술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것 때문에 했고, 수업 때 다시 정확히 진행을 더 할 거고, 92학년도에 나왔던 꽤 오래 전으로 거슬러 가야 되는 92학년도 이제 우리 임용기출에 나왔던 전봉건 작가인데 좀 낯설죠, 그렇죠? 그 동학 정봉주 그분과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혼란을 갖고 있는데 정봉건이에요, 건. 그래서 제가 연도도 정확히 써놨어요. 28년에서 88년도까지 우리 서울 올림픽 있었던 해까지 살았던 그분, 네, 정봉건인데 서정주하고 김영랑하고 추천을 받아서 우리 이 문단에 데뷔를 하셨다고 합니다. 되게 꽤 우리한테 익숙한, 그쵸? 그리고 정봉건 작가를 말할 때 김춘수의 그 무의미, 제가 작년에 김춘수 작가 작품도 상당히 많이 기출에 나왔던 작가예요. 그래서 오늘도 좀 언급을 할 건데 그분과 많이 같이 이렇게 같이 데뷔해가지고 논문도 상당히 많죠. 오늘 제가 연상의 묘를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피아노라는 것, 피아노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보면은 나가 있고 피아노가 있고 여자가 있어요. 볼게요. 피아노에 앉은 여자의 두 손에서는 했어요. 그러면 피아노는 뭐예요? 연상을 할 수 있는 매개체인 거예요. 그쵸? 연상의 매개체인 거예요. 매개체, 피아노는. 그리고 여자가 있어요. 여자라는 이제 인물이 제시가 됐어요. 생각을 하면서 들어오세요. 여자의 두 손이에요. 제가 지금 마이크 때문에 두 손을 움직이지 못하는데 여자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피아노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 피아노 치는 거를 지켜보는 누가 있어요? 나가 있어요. 나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우리 소나기 문제가 어땠어요? 시점의 불확실성이 나는데 제가 올해 시험 유형이 중에 또 하나 예를 들고 싶은 게 뭐냐면 시와 시 갈래와 소설, 그러니까 서사 갈래의 그 공통됨 아니면 거기에 들어있는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물어보는 그런 유형의 문제를 제가 실전 문제로 만들어 놨는데 여기서 본다면 나는 지금 뭐예요? 관찰자로 피아노 치는 여자를 보는 건데 피아노 소리가 요즘에는 아파트에서 상당히 소음 문제로 1위로 올라오는 것 중에 하나긴 한데 이 나는 여자가 피아노 치는 소리에 상당히 절정에 이를 정도로 감동을 받아요. 그렇게 시를 생각하시면서 시인데 소설처럼 이야기를 만들어서 기억을 하시라는 거예요. 볼게요. 여자가 피아노를 막 손으로 막 치는데 그 손가락에서 튀어오르는 거를 뭘로 생각하는 거예요? 물고기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물고기가 막 튀어올라요. 그러면 물고기가 끊임없이 튀어올라요. 그리고 10마리씩 20마리씩 했어요. 그러면 이건 뭘까요? 음계, 그쵸? 음계를 말하는 걸 수도 있겠죠. 음계 우리 이렇게 막 이제 하나씩 나한테 들려오는 그 소리들이 막 탁탁 튀어 오르는 식으로, 그쵸? 그 소리가 근데 그거를 이 여자가 막 펴놓을 때마다 이 사람은 지금 뭘 연상하고 있는 거예요? 물고기들이 탁탁탁탁 튀어오른다 생각하는 거. 그만큼 아주 청량하게 되게 생동감 있게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이 나한테는.
그러니까 물고기가 있으니까 당연히 이 화자는 피아노 치는 공간이 바닷속이 아닌데도 뭘 생각하는 거예요? 바다를 생각하는 거예요. 물고기와 연상되는 다른 걸 보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제 어떻게 너무 절정인 거야. 그러니까 어디로 간대요? 내 생각이, 나의 마음이, 나의 감정이 바다로 간 거예요. 물고기를 이제 더 확대된 심상으로 가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물고기, 나한테 가장 신나게 시퍼런, 우리 아까 시리다, 우리 그 바다 나비에서 그 시린 그런 느낌, 초생달, 그쵸? 새파란 초생달의 시리다 있는데, 여기는 가장 신나게 시퍼런이에요. 다르죠? 시퍼런, 여기서는 내 감정의 절정이 너무나 크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물고기의 꼬리를 생각하면서 뭐예요? 파도를 막 연상해 나가는 거예요. 파도를 막 연상해 나가다가 거기서 이 정말 최고의 결정 상태를 뭐예요? 칼날로 비교하는 거예요. 칼날. 이 막 칼날까지 가는 거예요. 이 칼날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집어들었대요. 상당히 예전에 이 시를 평론하신 분들은 너무 난해하다라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정봉권의 피아노라는 시를 상당히 참 좋아하고, 연상이 묘할 때, 그리고 92년도에 출제됐고 앞으로의 시험 유형 방향이 이 시가 많이 활용될 거라는 것 때문에 제가 오늘 타이틀과 걸맞는 정봉권의 피아노를 가져왔어요. 그러면 이게 만일에 우리가 극서사 해가지고 이근삼의 국물 있어옵니다. 거기서 뭐 극서사 갈래했고, 오늘도 그거 할 거예요. 상범이의 역할을 물어보는데, 상범이가 어때요? 거기 인물 극이라는 갈래에서 서술자가 없는데 서술자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예요. 시인데 이때 화자가 관찰자로 여자를 지켜보면서 느끼는 거, 그거랑 비교해서 시험 유형에 나오는 거 제가 강의 때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갖고 온 거고, 오늘은 내가 스스로 뭐 많은 작품들을 물론 강의 때 외에 좀 공부를 하시고 싶은 분들은 어떤 맥락을 갖고 해야 되는지 많은 질문을 하시잖아요. 어려워하시고. 그래서 제가 얘를 가져온 거고, 볼게요. 그래서 시상의 전개라는 거는 늘 나오죠. 여자가 방금 본 것처럼 여자가 피아노 치는 거를 화자인 나가 반응하는 거는 정말 최고의 극치까지 가서 칼날을 탁 집어들었다고 말할 만큼 나한테는 참 절정으로 다가왔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자가 제시되면서 피아노 소리를 통해서 이 화자는 그 연상이 되는 그 공간, 피아노 치는 공간에서 바다에까지 확대돼서, 어떤 영화에서 진짜 딱 바다에 모래밭에서 피아노 치는 피아노라는 영화도 있었지만 그런 게 연상이 되는 시였어요. 그쵸? 그래서 화자의 반응은 어땠어요? 정말 최고의 극치에 더들 만큼 되게 이상적인 감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시를 봤을 때 이제는 화자의 반응 이렇게 따로 물어본다는 거예요. 문제가 92학년도 문제 제가 오늘 보여드릴 건데, 상당히 직접적으로 물어보다가 점차적으로 시험 유형의 변형을 본다면, 그쵸. 아무래도 출제자들도 어떻게 하면 수험생들이 공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아니면 좀 더 이 시대와 맞게 하고 있는가를 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물어보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 시상의 전개에 대해서 화자의 반응이 언급되면서 물어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들은 또 낯설은 시험 문제 유형에 또 당황하잖아요. 시험 시간도 짧은데. 그래서 제가 이 시를 갖고 온 거는 이렇게 화자의 반응이란 말로 시험 유형 문제가 올해 예상 문제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 강의 때 더 구체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다른 작품과 연결해서 한 번 더 볼 거고, 이미지 뭐 어떻게든지 꼭 나오는, 그쵸? 매년 꼭 나올 수밖에 없는 이 이미지, 이번에도 뭐예요? 공감각적 이미지였잖아요. 그쵸? 그 시각, 그 파란 초생달의 그 시각을 실이다라고 하면 촉각화하는 그런 거, 이런 이미지, 심상, 그쵸? 어떻게든지 변형을 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요번에 보면은 자유연상, 만일에 이 시는 무슨 시상 전개를 하고 있냐, 아주 직접적으로 물어본다면 자유연상에 의해서 시상 전개를 하고 있다. 간단히 기입형으로 쓴다면 그렇게 써야 되겠죠. 그래서 여자라는 제시되는 또 하나의 사람이 있고, 그 여자가 그 연상을 할 수 있게끔 피아노 선율이 주어지고, 그러면서 피아노 선 두 손에서 탁탁 물고기처럼 아주 생동감 있게 역동적으로 그 소리를 보는 거잖아요. 물고기 탁 튀어오르는 거를 소리로 연상해 난단 말이야. 그쵸? 그것도 공감각이죠. 그러면서 물고기 생각하니까 이 화자는 피아노 치는 공간을 바다로 자유연상에 의해서 공간을 이동하면서, 그러다가 물고기 탁탁 튀올 때다 그 튀는 그 꼬리를 보면서 파도를 연상하다가 절정에 다다르니까 칼날처럼 나한테 탁 와닿는 걸 생각하면서 시가 마무리되잖아요. 그쵸? 그런 연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유형으로 시험이 나올지에 대해서 강의 때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이렇게 문제가 21학년도에는 변이가 돼서 나올 거다라는 걸 좀 예상을 하시라고 갖고 온 거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5년도에요. 좀 꽤 아주 롱롱 타임 어고로 가는데, 그때 객관식이었어요. 얼마나 직접적으로 물어봤는지. 그때 허영자의 자수가 있고, 김광균 정말 많이 나오죠. 우리 임용 기출에. 박모골의 하간이 있어요. 이육사의 절정. 이육사 작가도 3번, 4번 많이 나왔던 작가 중에 하나고, 그때 소리와 의미가 절묘하게, 소리와 의미가 절묘하게 연합된 표현이 들어있는 시는 뭐냐고. 이렇게 오늘 문제 유형을 잠깐 보는 거예요. 요 가나다라 시를 주면서 연합된 표현이 들어있는 시, 시어를 찾는 거 아니고 그냥 어떤 시냐 하고 객관식으로 물어보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미지의 선명성은 느껴져. 근데 의미를 잘 유추하기가 어려운 것 하면서 이렇게 시행을 좀 이렇게 잡아주셨죠. 그래서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라고 했는데, 이육사 절정에서 보면은 이 강철이 왜 나오는지 제가 작년 강의 때 상당히 많이 강의를 했는데, 올해도 잠깐 언급을 할 거고, 이육사 작가가 살았던 시대를 본다면 2차 대전이 있었잖아요. 그쵸? 그때 독일 히틀러에 관계되는 아이런 부대가 있었어요. 그런 거 연관되는 건데, 오늘은 그렇게 구체로 들어갈 거 아니니까 그런 거와 연관해서 유추를 해낼 수 있긴 하지만, 하여튼 우리는 오늘 보려고 하는 거는 이 문제 유형이 얼마나 시간을 지나면서 출제자들도 직접적으로 묻지 않고 어떻게 하면 연상을 하면서 이 답을 쓸 수 있을까? 결론은 많이 변이를 한다는 거죠. 같은 거 묻는 거예요. 소리, 의미, 이미지, 지금 같은 건데 이때는 그냥 이렇게 바로 직접적으로 물어봤다는 거죠. 그리고 표현, 연상.
계속 나왔던 거예요. 제가 갑자기 연상 딱 갖고 온 게 아니라 이 전부터도 그렇고요. 제가 여기에 지금 이렇게 집중적으로 모여 있기 때문에 95년도에 임용을 갖고 온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소리, 의미, 이미지 다 들어있잖아요. 그쵸? 의미 유추, 표현, 연상, 관계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보고 있는 것들이 최근에 와가지고는 얼마나 변형이 돼서 물어보고 있는지 그 변이 양상을 보기 위해서 갖고 온 거죠. 이렇게 늘 나오는 거를 좀 더, 그쵸? 잘 연상내서 변형을 하시는 우리 출제자 분들의 묘를 오늘 보자는 거죠. 그러면 다시, 많은 그 학자분들이, 이 바다와 나비, 에 관련된 많은 논문을 쓰는 중에 하나, 아까 이어령 선생님 같은 경우는 수능 특강에 그분이 여기에 대해서 그 말씀하신 거를 예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잠깐 언급을 했는데 그렇게 언급된 그런 자료들은 제가 강의 때 갖고 와서 많이 언급을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뭐뭐와 뭐 하고 A와 B 이렇게 가는 시들이 우리 교과서 작품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당히 많긴 하겠지만 보면은 제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정씨라는 성을 갖고 계신 작가들 모아놨는데 이번에는 이제 김기림과 김규동 시인과 박봉호 우리 휴전선으로 우리 얼마 전에 기술 나왔죠. 그런 그분들이 이렇게 바다와 나비, 김기림, 나비와 광장, 나비와 철조망 이렇게 갖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강의 때 제가 강의를 하면서 선생님들은 이제 워낙 많은 다양한 공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유형을 카테고리를 만들어 가지고 어렵지 않게 진행할 거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A와 B, 바다와 나비, 나비와 강자, 나비와 초점화 이렇게 딱 독립적으로 보다 보면은 시험 유형 대비를 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제가 미리 그거를 다 카테고리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해서 강의 교재와 강의 때 설명을 드린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다는 거는 많은 우리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우리 임용 기출 여러 자료들에서 이렇게 맥을 잡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제가 그냥 A와 B 같네 하고 작품 3개 갖고 온 게 아니라 연도수 볼게요. 김기린 너무나 잘 알고 있는 1908년, 25년, 34년 다 힘든 우리 역사적 그 특수성, 힘든 그 배경 속에서 사셨던 분들이세요. 그러면 제목만 봐도 철조망 딱 나오는 거, 그쵸? 조금 이제 근접해서 우리 분단에 갔을 때 이분이 연세가 딱 20대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휴전선이 우리 기출에 나왔었잖아요. 그쵸? 그렇게 연관돼서 작품 분석을 들어갈 거고, 여기에서도 보면은 아까 제가 좀 자세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시적 공간이 원래 나비하면 육지라는 이런 바다가 아니라 그쵸? 육지라는 그 공간이 원래 익숙한 공간인데 그 공간인 줄 알고 갔는데 바다여가지고 꽃밭에서 쉬어야 되잖아요. 꽃밭이 아니잖아요. 바다잖아요. 쉴 수 없이 계속 날아야 되는 그러니까 하늘과 맞닿는 그 바다와 하늘 맞닿는 공간이 다시 하늘로 들어갔을 때는 이 화자는 너무너무 절고 지쳐버려가지고 하늘에 떠있는 그 초생달에 화자 감정이입이 되면서 시리다라는 촉각적인 느낌, 경험이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시적 공간이 이렇게 이동하는 것까지 해가지고 유형 변화, 우리 시 공부할 때는 항상 이 어느 시적 공간이 시상 전개가 어떻게 진행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적 공간이 어떻게 변화되는 거냐 그것도 좀 확인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도 보면은 지금 요 김규동, 박봉호, 나비와 철조망, 나비와 강자 같은 경우 강의 때 자세하게 보는 걸로 하고
그러면 방금 본 것처럼 이 시들, 현대의 시들도 이렇게 육mon관의 나비도 그렇고 많은 시들이 그러면 왜 그 같은 대상을 가져오고 비슷한 제목을 가져오고 하는 것들이 언제부터 그랬을까라는 거를 조금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중요한 우리 시험 유형이 하나인데 고전시가 제가 강의 때 물론 현대시, 현대산문, 고전시가, 고전산문 유형별로 강의 오픈을 하긴 하지만 같이 계속 카테고리 만들어 가면서 좀 더 쉽게 축소 집약해가지고 연상대기 할 때는 장르 구별 없이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은 구비문학이에요. 민요부터 시작을 하죠. 구비문학인 우리 민요. 거기서 민요에서 그러면 갈래가 달라지면서 국문문학인 우리 시조, 그 다음에 한문문학인 우리 한시를 통해서 구비문학이 되어서 민요에서부터 시작했던 그것들이 정서를 표현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고전시가 가운데 내용이 비슷한 노래들이 발견된대요. 방금 본 것처럼 우리 김기림의 바다나비 그 같이 나비와 철조망 본 것처럼 여기도 보면은 내용이 비슷한 노래들. 그렇다는 건 뭐예요? 민요를 각각 다른 갈래로 재창작했다는 거예요. 민요를 각각 다른 갈래로 재창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재창작, 재구성 그것도 시험 유형의 하나로 생각하고 오늘 진행을 할 건데 좀 거슬러 올라가서 민요에서부터 우리는 이렇게 같은 내용들이 계속 다른 갈래를 통해서 재창작이 되었구나라는 걸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민요 그러면 시조로 했고 한시로 했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 앞으로 시험 나오겠죠. 그러면 민요에서 어떤 점을 좋게 생각해서 아니면 민요의 어떤 특성을 갖고 와서 시조로 했을까? 우리말의 음료를 살린 거를 가져왔다. 요게 이제 답으로 써야 되겠죠. 우리말의 음료를 살린 것을 민요에서 가져와서 시조로 만들었고, 그럼 한시로 만든 거는 민요에서 어떤 거를 가져왔을까? 민요의 특성에서. 그러면 상, 하층이 공유할 수 있는 정서를 발견했기 때문에 한시로 갖고 왔구나. 그래서 답이 음료를 살리고 정서를 발견하는 것. 이게 답이고, 문제 유형을 좀 정확히 볼게요. 후행한 작품이 그러면 민요, 시조, 한시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민요보다 뒤에 나온 시조나 한시가 후행한 작품이 앞에 나온 민요보다 미학적으로 더 나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더 낫지? 그렇게 말을 할 수 없다라는 거. 그러면 뒤에 한 작품이 앞에 한 작품보다 문학적인 형상화가 뛰어나다고 할까요? 학생들이 만일에 이렇게 말을 한다면 우리 교사가 수정 지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아니 그렇게 할 수 없어라고 우리 이제 수정 지도 들어가면서 아까 시조, 한시 모두 한국인의 정서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볼 때 한국 문학으로 볼 수 있고 각각의 갈래 양식에 따라서 변형된 거지. 그게 후행한 작품이 선행한 작품보다 미학적으로 낫다거나 문학적인 형상화가 뛰어나다고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를 이제 수정 지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시조, 한시 각각은 구현된 바에 따라서 다른 갈래들도 볼 수 있겠네요라고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들 그것도 확인하시면서 기입형으로 나온다면 정서를 반영한다. 양식에 따라 변형이 된 거다라는 거 생각하시면서 기입형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그럼 잠깐 시조 볼게요. 우리 오늘 나비
많이 나오네요. 그쵸? 나비야, 청산에 가자. 여긴 산에 가자라고 해요. 청무밭인 줄 알고 김기린 바닷나비가 내려앉았는데 여기는 처음부터 나비야, 청산에 가자. 그리고 호랑나비야, 너도 함께 가자. 라고 했어요. 근데 이 유형이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나비야 가자, 호랑나비야 가자. 여기서 뭐예요? 같이 갈 사람들을 부르고 있어요. 호명하고 있어요. 그쵸? 이것도 이제, 같이 갈 사람들의 복수로 나오는 것도 중요하고, 이 화자가 외로운 자기의 상황을 이렇게 복수 대상으로 갖고 오는 것, 그것도, 시험 문제 하나의 답이 될 수가 있는데, 가다가, 여기는 저물거든. 어떻게 한대요? 꽃이 있잖아요. 그쵸? 꽃이 있으니까 쉴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그 나비는 바다니까 꽃이 없으니까 쉬지 못해서 지쳐서 돌아오는데 여기는 쉴 수 있는 공간인 꽃이 있어서 들어가 자고 꽃에서 너 내 꽃에 오지 마 한다면 입에서라도 자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호명하는 대상도 복수로 하고 쉴 수 있는 대상도 복수로 갖고 온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생각하시면서 시조는 이렇게 민요에 있는 음률을 가져온 거고, 신이 한시죠. 호적, 청산, 나사. 여기서는 그러면은 같은 내용을 어떻게 변형을 했는지 볼게요. 흰나비, 너 청산 가자. 범나비들아, 나라 함께 청산 가자. 가다가 해 저물면 꽃에 들어가 자자. 꽃이 마찬가지 내용이 푸대접하거든. 입에서나 자고 가자. 라고 내용이 같은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확인하고 그러면 제가 작점 이상인 3호곡을 갖고 왔는데 여기서 보면은 매년 우리가 서비스 문제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죠. 볼게요. 고려가요의 문학사적 이해를 위해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활용한다고 하는 거 제가 좀 문제를 좀 줄였어요.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에 들어갈 말을 찾아서 쓰는 거. 그러니까 기입형이죠. 우리가 방금, 고전 시가에서 구비문학인 민요에서 시대가 지나면서 시조와 한시. 그래서 그런 문학사의 변용에서 지속이 되는 내용과 갈래별에 따른 변용을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문학작품을 올바르게 감상하기 위해서 통시적 안목을 갖추는 건 중요하다라고 이제 주셨어요. 문학사의 보기 지문 제가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통시적 안목을 갖춘다는 거는 다른 문학 작품과의 관련성을 좀 봐야 되고 문학사의 지속과 변이를 따라가며 작품을 감상하는 것 중에 좋은 예가 삼호곡이래요. 그런데 삼호곡은 구조적인 측면에서 이전 시대의 문모와 같이 문모로 나눌 수가 있고 마지막 단락에 첫머리에는 감탄사가 있다라고 보기 지문이 이렇게 주어준 거. 이러한 구조는 아까 내용이 비슷한 갈래를 봤는데 이런 구조 아까 내용 봤고 구조 봤어요. 지금 구조 보는 거죠. 조선 시대에 어디에서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삼호곡, 지금 고려가요인 삼호곡이 문학사적 이해를 하기 위한 수업에 활용되는 학습 목표였어요. 그리고 보기 지문을 이렇게 주신 거고 삼호곡, 고려가요곡. 그러면 전 시대, 아까 우리 고전시가 민요에서부터 시조와 한시를 봤는데 여기는 지금 삼호곡 고려가요를 통해서 좀 신라시대로 가가지고 향가를 본다면 감탄사의 위치로 보아서 사구체 향가의 낙구가 결합된 형태로 우리 구조적인 측면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시조에서 보면 기, 서, 결, 삼장 배열, 그쵸? 초, 중,
종장, 삼장 배열. 그래서 여기에서 시상정계법이 평시조의 형성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낙구 아까 첫머리에 아소, 니마가 쓰인 고려 가요 중에 또 다른 것들이 뭐가 있나라고 본다면 정과정 되게 중요하죠. 오늘 좀 살펴볼 거예요. 이거 정과정도. 삼오곡 방금 봤고 만전추 이상곡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조적인 측면으로 아까 내용적인 측면 봤고 구조적인 측면으로 연결해서 확인하시면서 향가의 감탄사 이치로 사고치 향가의 낙구가 결합된 형태라는 것도 우리 이 개념적인 거 다 보시면서 확인하시면서 문제 풀면서 하는 우리 것도 우리 수업 때 좀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될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조적인 문학사의 지속과 변이를 따라가면서 작품 감상하는 거 확인했어요. 그래서 우리 내용이 비슷하게 담아가는 거를 또 이 한 측으로 해서 카테고리 만들어서 진행을 해야 되고 구조적인 측면으로 구조적인 측면으로 카테고리 잡아서 진행해 가야 되는 것도 지금 방금 확인을 한 겁니다. 방금 본 것처럼 정과정, 정서라는 작가가 호가 과정이에요. 호가 과정이고 정서로서 정과정. 그래서 과정이 호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 여기 지금 작품을 자세히 볼 건 아닌데 잔월, 효성, 그쵸? 새벽, 달, 달이 딱 지면서 그쵸? 그리고 효성, 별. 이 제가 빨간 줄 친 것, 이 A라는 부분 한 것, 이거 강의 때 접동새, 참 이 시의 이 시어가 갖고 있는 이 딱 보는 순간 여기에 이 화자는 접동새를 갖고 온 걸 보는 순간 우리는 뭔가 되게 그리자와 울고 있다고 했고 좀 뭔가 아픔이 있는 화자구나 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서 잔월 효성이 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뭔지도 확인하시면서 이제 강의 때 작품 할 때 더 자세히 볼 건데 제가 오늘 가져온 이유는 뭐냐면 내용적인 거를 형식적 관례에서 갖고 온 거, 구조적인 측면에서 변이되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의 작품이 또 그 화자, 그 작가에 대해서 연민의 감정을 갖고 오면서 이때 또 같은 유형별로 과정곡이라는 이 쓴 걸 본다면 민간의 사대부들이요, 이때, 의종이 자기를 불러주지 않는 거, 곧 불러주마라고 했는데, 세월이 20년이 넘어서야 불러서, 이 정서가, 다시 한양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그런 슬픈 그런 이야기, 물론 너무 잘 알고 있는 거라서 강의 다시 한 번 말씀드릴 건데, 그렇게 정계에서 물러난 그때 민간의 사대부들이 이 정서에 정과정이 너무나 와닿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요즘 같은 시대에 살면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정서가 있었던 것처럼 이때 이들한테는 정계에 갑자기 물러나게 된 억울하게 아까 잔월 효성 억울하게 물러나는데 그 초월적인 존재인 달과 별이 보고 있어 제가 결백하다는 거 보고 다 알고 있어요라고 말하는 건데 그만큼 이 사대부들한테는 그 정과정이 너무 와닿는 거예요. 정서의 처지를 너무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악부시를 창작하게 됐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까 김기림의 바다, 나비, 김규동, 그렇죠? 아까 박봉우 이러면서 나비와 철조망, 나비와 강장 이렇게 갖고 온 것처럼 물론 제목으로 물론 내용도 비슷하게 가긴 하지만 여기서도 보면은 그 시대 사대부, 그 시대 사람들한테 너무나 와닿는 정서라는 사람의 그 상황
그 상황이 너무 이해돼서 이렇게 많은 악보시를 창작하게 됐다라는 것도 생각하시면서 그 카테고리를 잡아야 되겠죠. 이 노래가 저는 임금님 충성하고 있어. 저는 결백해요 하고 있는 충신 연주 지사의 의미를 담고 정계에서 내몰린 그쵸, 모함을 받고 내몰린 슬픈 심정, 아까 접동세에 나왔잖아. 그것이 후세의 사대부들이 공감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악보시를 창작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표현이 문답시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항상 시에서 보는 표현상의 특징하고 소설에서는 서술상의 특징 물어보는 것처럼 잠시 그냥 볼게요. 정서는 어느 곳에 정자를 세웠던가 하고 물어요. 화성과 옥당 부근인가 멀리 붉은에 돋는 푸른 바닷가라네 라고 문답식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 계면조로 맴돌까라고 시행이 하나 있는데 계면조라는 말은 상당히 잘 나오죠. 그래서 제가 슬프고 애타는 느낌을 주는 음조가 계면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사대부들이 내몰린 그 슬픈 심정을 이렇게 계면조라는 음조와 접동세라는 대상을 갖고 와서 표현했을까. 그래서 많은 악보시를 창작하게 되었다는 그때 그걸 공감할 수 있는 상황으로도 이렇게 또 하나의 카테고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것. 대상에 대한 감상을 직접적으로 제시해요. 직접적으로. 슬픔만 더해가네. 슬픈, 아까 심정, 슬픔만 더해가라고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것 찾는 것도 쉽게 나온다면, 그쵸?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하시고, 정자가 나왔어요. 정자가 나왔는데, 우리 명암 정가, 성산 별고 다 정자가 나왔죠. 근데 상춘곡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수간목에서 정자가 나와요. 이 화자의 시선이 보는 시선이 이동함에 따라서 시상이 전개되는 것. 아까 정봉건의 피아노 보면서 자유연상에 의해서 시상이 전개되고 있는데 여기서 볼게요. 이제 시험 유형의 한 카테고리 시선이 이동한다. 너무나 반복되고 있는 그쵸? 파악해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죠. 사대부 가사, 방금 사대부 가사의 슬픈 심정이 담겨있는 고려가요의 정과정을 봤는데 그 다음에 이게 과정곡, 악보시로 창작되고 있는 과정곡까지의 그런 문학사의 흐름을 봤는데 그러면 사대부 가사의 첫 작품인 상춘곡을 보면서 참 여기 보이는 사대부 가사 첫 작품이다. 은일 가사 첫 작품이다. 라고 이렇게 수식어가 첫이 붙어요. 그러면서 화자의 시선이 이동한다. 그러면서 시상이 전개되는데 좁은 공간에서 넓은 공간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수간목 몇 칸 안 되는 초가집 한 칸인 거는 일간목이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정자로 갔다가 시냇가로 갔다가 여기 정자 나오고 봉두로 갔다가 산 꼭대기 갔다가 이제 그렇게 시선이 크게 이동하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상춘곡에서 이 화자가 봉두에 급히 오르는 행위가 나오는데 그거는 뭘까요? 한 곳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높은 곳으로 가고 싶은 적극적인 상승 의지를 갖고 있다라는 것 확인하시면서 여기서도 보면은 구름 속에 앉은 화자가 나와요. 대체로 우리가 물론 여기 성산별곡 삼위인곡, 성민곡보다 이제 우리 정철 작품을 보게 되는데 신선이 나오고 술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도 보면은 구름 속에 딱 앉아 있는 화자 어느 정도의 내가 세상에서 느꼈던 갈등 같은 거를 다 해소하게 되는 신선의 경지에 도달하는 그래서 신선이라는 것도 상당히 많은 카테고리 하나로 또 묶어서 유형을 또 정리할 수 있는 이거를 또
강의 때 한번 말씀드릴 거고, 봉두에 급히 오르는 행위에 대해서 그쵸? 어렵지 않게 서술할 수도 있으셔야 되겠고요. 박목월에 여기서 보면은 산이 날 에워싼대요. 산이 날 에워싸고 있고, 우리 좀 전에 명왕정과 선상별고 요 흐름을 자꾸 볼 건데, 여기서 보면은 산이 날 에워싸고 씨나 뿌리며 살아라 한다. 밭이나 갈며 살아라 한다. 어느 짧은 산자락에 집을 모아 아들 낳고 딸을 낳고 흙담 안팎에 호박 심고 들찔레처럼 살아라 한다. 쑥대밭처럼 살아라 한다. 산이 날 에워싸고 금음달처럼 사이어지는 짐승 금음달처럼 살아라 한다. 금음달처럼 살아라 한다. 라는 시인데, 방금 본 상충복과 이 방금 읽은 이 박목월에 이 나를 산이 에워쌌다고 했어요. 그러면 어떤 유형으로 방금 본 것처럼 여기서 어떤 유형으로 또 시험 하나의 카테고리를 잡을 수가 있냐면 의미가 아까 소리, 의미, 연상, 표현, 연상 막 봤는데 의미가 대응되는 식구를 찾는 것으로도 이렇게 한 유형을 잡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세한 거는 살림이 묻혀 있는 그거를 산이나 에워싸고 이렇게 대응되는 것 찾는 것 정확하게 작품을 보지 않으면 어려울 수도 있겠죠. 수감목을 벽에서 앞에 두고 어느 짧은 산자락에 집을 모아 하고 이렇게 찾는 것도 유형들. 그래서 하나의 유형이 또 시험 문제 21학년 하나의 유형이 뭐예요? 서로 이렇게 대응되는 시구를 찾는 것도 어렵게 나올 수 있다라는 것. 한 유형을 보여드리는 거고 강의 때 자세하게 시 파악하면서 다시 한번 풀 문제고 대응되는 식구 중요하다는 거 확인하시고 송순 명왕정가는 너무나 기출에 많이 나왔던 작품이죠. 상충곡에 있었던 자연친화 방금 산이나 에워싼다고 그러고 그쵸? 그거에 같은 대응되는 식구를 찾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런 자연친화 사상의 명암정가 그런 첫 작품, 은일가사의 첫 작품, 사대부가사의 첫 작품이 좀 더 이제 확립되는 게 송순의 명암정가고 확립되는 게 정철의 성산별곡으로 가는 건데 여기에 하나 추가되는 게 또 이제 하나의 또 카테고리를 잡을 수가 있겠죠. 충의가 들어가요. 그래서 자연에 묻혀 사는다. 친화 사상인데 자기를 또 신선이라고도 표현하고 있고 마지막 결구에서 어떻게 해요? 임금이 은혜입니다 라고 충의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 친화적인 자연이 여기서는 자연과 동일하게 거기에 임금이 들어가요. 자연과 임금은 같다. 동일한 대상이다 라는 것도 이 카테고리를 잡을 수 있는 무수한 많은 작품들이 있죠. 조선 우리 송순 작가 1582년도까지 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592 우리 임난 전이니까 전기 사대부 가사의 일반적인 경향 전기 사대부 가사 맞겠죠. 그래서 정철도 임난 다음에 3년에 1901호 3에 들어가셨다 9, 5에 들어가셨다 여러 가지 그런 근거가 있긴 하지만 하여튼 조선 전기에 사셨던 분들이에요. 그때 가사의 일반적인 경향이기 때문에 이런 카테고리를 잡아가지고 유형을 잡아가지고 작품을 다 엮어서 한 번에 볼 수 있는 강의 때 진행을 할 거고 서사 구성이 좀 여기서는 중요해요. 그쵸? 서사, 본사, 결사로 이어지는데 춘이니까 본만 가는데 여기서는 명왕정가인데 여기서는 사계절을 말해요. 그게 본사 2에서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결사에서 마지막 결구가 이렇게 내가 살 수 있는 게 임금님의 은혜죠 라고 말하는 군운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 상당히 명왕정가는 비유, 반복, 생략 다양한 표현 기법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사대부 가사에 그런 확립을 했다라는 게 명암정가고 그런 이유로 인하여 우리 임용에 자주 나오고 있는 거죠. 그쵸? 음악적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식구 전체가 대꾸를 이루면서 운율도 있고 못 먹는 듯 하면서 반복하면서 울림소리, 니은과 모음이 있으면서 그래서 음률감과 역동성을 주고 있다라는 거. 좀 전에 봤던 이제 성을 가지신 분들, 김광균, 김관규, 너무나 우리 임용에 자주 나왔던 분이죠. 김광섭, 우리 성북동 비둘기를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사실 저녁에라는 시를 우리가 보면은 더 익숙하죠. 김광섭 하면 저녁에. 김기림, 바다나베, 오늘 잘 나왔다. 세계 아침과 같이 나왔고, 김기태, 유리에게 나온 지 얼마 안 됐죠? 7년인가 6년에 나왔던. 그리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다리 저는 사람. 하고 김기진은 시인이면서 비평가이면서 소설가이신 김기진. 예술 에 관한 비평을 하신 글이 우리 임용의 한 자료로 나와 있었죠. 이렇게 제가 교재에 92년도부터 2020학년도까지 현대시 나왔던 작가 작품 다 첫 페이지에 다 정리해 놨어요. 그걸 참고로 하셔서 공부하실 때 이분이 몇 년도에 나왔으니까 어떻게 변형이 되거나 이때쯤 되면 또 한번 언급되지 않을까. 물론 제가 다 해드리죠. 그래도 손님들이 소식 감을 잡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라고 제가 첫 페이지에 다 정리해 놨습니다. 교재에 다 있어요.